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상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인현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선장 면허가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장이라고 불러주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년퇴직하고 다시 이거 상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선장 면허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용상 그 교수님을 제가 워낙 또 존경해서 지금 하시는 일도 너무 뜻깊고 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또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해운조선 물류수산 발전 및 안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포럼의 이름인 공정과 상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운이나 조선은 다들 이제 국제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 뭐 국내보다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외국하고 이제 경쟁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해운업은 아시다시피 콜럼부스 때부터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그 대항해 시대에서 이제 뭐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이 그 무역을 이제 장악하면서 오늘의 세계 질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우리도 또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장군으로부터 해운이 쭉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운 산업, 조선 산업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특히 해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제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서 또 물류 대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또 심려를 또 많이 끼쳤고, 또 2008년 그 이후로 한 10개 회사가 또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천덕꾸러기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바다를 위해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바다 산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중추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고 종사자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격차로 세계를 제패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그 화두로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제 강의 중에 운송 주권, 초격차 다 함께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엮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운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뭐 3개 정도 뽑고, 조선과 관련해서 3개 뽑고, 물류 관련해서 3개 뽑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화두로서 삼기에는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정권의 우리가 또 탄생을 좀 기다리고 있고, 한 5년 정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겠다, 국가적인 어젠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그런 단어를 뽑아 봤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1은 이제 운송 주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해운과 조선 그 안정화의 필수적인 선주사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회사를 좀 육성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K 해운 조선 물류를 그러니까 완팀으로 한번 해서 세계로 나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섯 번째는 조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내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연안 또 어선 관련해서 이제 교육 제도를 완비해서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이제 오래된 우리 숙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해운조선 물류 수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운조선 물류하고 우리 무역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해를 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액이 대략 한 이제 6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두 개 합쳐서 이제 그 600 6천조 6천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되는 겁니다. 수출입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공무역을 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또 수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제 99.7% 무게 기준으로 바다를 이용해서 이제 수출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뭐 일본이나 대한민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 전부 다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다를 이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눠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류 대란해서 TV에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한 전기선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러 물동량 중에서 20%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 담겨서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그림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것도 철광석 같은 것은 이제 벌크선이라고 이제 그 배를 이용해서 이동이 되는데 그건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무역이 되는 패턴을 보면은 뭐 서울에서 우리가 워싱턴 DC까지 간다고 이렇게 할 때는 트럭에다가 이제 그걸 싣고 나서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선박에 싣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LA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LA에서 또 창고에 넣었다가 또 철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워싱턴 DC까지 가는 이런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그 가는 그 계약을 지금 이제 종합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S라든지 또 범한 판토스 지금 이제 LS 판토스입니다. 판토스 같은 그런 물류회사들이 저 계약을 다 따가지고 전 구간을 책임지고 이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박 이용하는 부산에서 LA까지 가는 이 선박이 이제 해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씀드린 물류라는 것은 이제 서울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 이제 창고에 물건이 수출 상품이 들어가고 또 하역 작업을 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물류라고 그렇게 로지스틱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의 그 흐름은 지금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제 수송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됐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20% 정도 차지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저게 이제 운송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트럭 운전사라든지 또는 그 하역 작업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실은 배가 저 LA 항에 도착해도 그 하역 작업이 안 됩니다. 그게 빠져야 컨테이너 박스가 내려지면 그게 빠져야 다른 배가 와서 또 물건을 내리고 갈 텐데 그게 정려가지고 그 LA 항 그 근처에 저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배가 현재 100척입니다. LA 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100척이 되다 보니까 배가 이제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세계 컨테이너의 15%가 여유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선박이 15%가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분이 다 소모가 됐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없으니까 운임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으로 그 우리 유럽으로 다니는 배들도 미국이 이제 배가 없으니까 다 미국으로 다 빠져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물류 대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망에서 이제 대란이
일어나면 원재료 공급도 지금 최근에 또 어렵게 됐고 운송도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역에 해운, 조선, 물류가 이제 깊숙하게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운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진해운 저기 파산이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한 3년 전부터 정부가 이제 해양진흥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형 선박을 이제 건조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이 1년에 매출이 약 4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금년은 한 50조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해운을 위한 수단이 선박인데 선박을 만들어주는 데가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이렇게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조선은 수출 주도형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내수는 15%밖에 안 됩니다. 100척을 만들면 우리나라 배는 15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운이 작다 보니까 수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선이. 그래서 조선은 수출 주도형이다. 그런데 그 매출이 그 배를 건조해서 이렇게 작년에 400척 우리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배 한 척 값이 1,000억이거든요. 그래서 40조 원 저게 매출이 일어납니다. 1년에 한 조선도 40조 정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이제 워싱턴 DC까지 아주 그 흐름의 전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창고 업자라든지 또 하역업자 이런 사람들 매출도 한 약 40조 원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그 DHL 같은 그런 물류 회사들에 비하면 우리가 아주 영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운에 선박을 제공해 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해운, 조선, 물류가 우리나라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운에서 또는 물류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아까 저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벌크선까지 한다면은 이 해운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꼽은 제목은 이제 운송 주권의 확보입니다. 우리가 주권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에 나오는 것이지만은 우리 운송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최소한 그 필요한 이런 무역과 관련된 수송 또 운송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선박으로 우리 물류 회사가 충분히 운송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운송 주권의 확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확보가 이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 제가 저걸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뽑게 된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뭐 공급망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공급망에서 첫 번째는 이제 원재료가 이제 제대로 이제 조달이 안 될 때 우리가 요소수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요소수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구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국에 뭐 인천항, 부산항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배가 없다면, 해운이 없다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제 공급망의 혼란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재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물류 운송이 되지 않는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부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송망,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선박이나 물류 회사들의 그 움직임이 크게 지금 혼란 상태가 왔다는 거죠. 미국에 가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부산에 가는 게 이제 20피트짜리 하나가 한 $1,000면 되는데 지금 10,000불입니다.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수출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제 해운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참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운임이 좋하니까 아주 H&M 같은 경우에도 그 영업이익률이 한 50%, 60% 정도 되고 한 7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는 선박도 LA 외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척이 이제 기다리게 되고요. 이 컨테이너 운송은 우리가 정기선이라 그럽니다. 월요일 날 부산항에 떠나서 LA 항에는 뭐 다다음 주 수요일 들어간다 하면 그 날짜를 딱딱 지켜가지고 LA 항에서 화물이
수입자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시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기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정기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한진해운의 그 선박 사진이고 저게 선박들이 다니는 이제 항로입니다. 예, 다음요. 운송할 선박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운송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상 상황에 최소한의 물자를 우리가 또 수입해 올려야 되고 수출 화물을 또 우리 선박으로 또 저렴하게 날라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그 컨테이너 화물의 20%만 우리 선박을 통해서 싣고 80%가 외국 선박에 의해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열은 겁니다만은 이제 커피 같은 걸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벌크선에 싣고 왔는데 저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넣어서 이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예, 실천 방안입니다. 적정한 컨테이너 선박을 이제 보유를 해야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60만 TEU였습니다. 20피트짜리 60만 개를 한꺼번에 실어날 수 있는 용량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HMM이 40만 TEU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좀 늘어나서 지금 한 85만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외국 보시면요, 머스크라고 덴마크는 조그만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430만이 있으니까요. 우리보다도 58이 5배가 컨테이너 선박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CMA, CGM도 있는데, MSG라는 저 스위스 회사입니다. 스위스 육지 국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그리고 중국의 코스코는 290이고, 저 왼쪽부터 보면 양밍하고 에버그린이요. 우리가 이제 그 한진해운 우리가 파산 그 날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나라가 컨테이너 선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한진, 현대 둘 중에 하나는 없애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저는 반대했어요. 왜? 대만이 세 개거든요. 대만이 이제 양밍하고 에버그린 저거 합쳐도 200만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하이라는 게 있어서 세 개 합치면 250만이에요. 우리보다도 2.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규모가 현재 작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배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 저 규모가. 원래 한진해운이 있을 때 우리가 합쳐서 한 12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50%는 우리 전기 선사가 실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배 정도는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화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화물이. 7위 수출 국가거든요. 화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화물을 우리 전기 선사한테만 다 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다 함께라는 것인데 화주와 전기 선사 운송인이 합심만 하면은 우리가 덴마크 저런 데 이길 수가 있잖아요. 덴마크는 화물도 없는 나라인데 세계 1위로 달리는 거 보면은 우리가 화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네,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벌크선이라고 해요. 뭐 원유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 원목선, 석탄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일반선 또는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벌크선도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광석을 싣고 와야 우리 포항제철소 철강을 만들듯이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도 우리가 뉴올리언즈 싣고 와야 되니까 그런 배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이제 옛날에 현대고 지금 이제 HMM이 됐습니다만 저런 박스 안에 이제 그 상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운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 70년 정도 벌써 됐네요. 거기 우리 처음 발명해 가지고 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제 넣어서 운송을 하니까 하역 작업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규격화가 딱 돼 있으니까요. 그 옛날에는
뭐 짐으로 지고 여기 놨다가 또 차에 싣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뭐 다른 창고에 넣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해서 이제 자동화돼서 탁탁탁 하면은 뭐 손이 10번 가던 것이 한두 번 가면 되기 때문에 하역비도 줄어들고 시간도 단축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장비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60%를 제공했어요. 진도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회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하나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저기 인건비가 사니까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국제 경쟁에서 뒤떨어지니까 지금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데가 중국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수한 거 말고는 우리나라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HMM이 이제 배를 한 20척 발주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필요해서 중국에 오더를 하니까 중국이 이게 자기 경쟁 상대가 되니까 뭐 가전 핑계를 대면서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2010년 한 10월부터 야 이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이게 무기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95%를 만드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그리고 중국이 국영 코스크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도 못 만드는데 우리 수출하려고 그러면 중국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뭐 1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15만 개, 20만 개를 우리나라에서 10%라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뭐 해양지능공사하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베트남에다가 이제 다원화 시키겠다. 베트남에서도 제작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수출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부족하다. 그거는 베트남에서 또 싣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그럼 한 계단 더 거치는 거는 우리는 위험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싣고 오고 이런 물론 이제 좋은 점은 있지만 이제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적어도 10%는 제작하도록 하자.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운송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박스의 이제 보유의 관리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한 거는 이겁니다. 조금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우리 동네에서 우리 고려대학 앞에도 그 하면은 그 뒷문 앞에 가면은 빈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해병대 거기 사무실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자가 미국 LA 항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뭐 김수관대 워싱턴 뭐 그 근교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창고로 그걸 쓰는 거예요. 아이고, 창고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뭐 H&M 같은 데는 이게 박스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에 이 컨테이너 박스가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M 같은 그런 순사들도 미국에 내가 수출해준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배를 또 보냅니다. 화물이 있으면 그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백홀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실어갖고 이제 가면 되는데 주로 이제 헤이라고 이제 말먹이 같은 거 이제 그 싣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는 운임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를 보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만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거기다 다시 이제 화물 싣고 이렇게 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걸 이제 선사마다 자기 컨테이너 박스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선사들, 이 동남아는 우리가 15개 정도 회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공동으로 관리하면은 이게 배를 3척 보낼 걸, 각 회사가 3척 보낼 걸 한 척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관리를.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싸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무슨 공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공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이 컨테이너 터미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전기선이라는 것은 LA 항에 도착했다 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배가 쉬지 않고 부두에 붙여서 거기서 화물을 내려서 이제 수화인한테, 수입자한테 이 화물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부두가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순서가 나올 때까지. 어떤 국가의 부두에다가 대려면, 공공 부두에 대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 그 전기선사들은 자기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예. 그 PSA라고 이제 싱가포르의 그 이제 GTO 항만 터미널 운영자들은 전 세계 터미널을 가지고 전기선사가 오면은 그걸 붙여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예. 뭐 10조 단위 뭐 그 매출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진해운 때 이런 국제적인 터미널을 전 세계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에 지브롤타 지중해 들어갔는데 알제시라시스 그런데 이제 터미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되면서 그런 게 다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도 우리가 물류 대란 우리 수입 수출업자들이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터미널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미널을 가져야 되겠다. 투자해가지고 터미널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산항에 우리가 신항 같은 데 터미널도 외국 그 부두 운영 회사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운송 주권을 너무 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내륙의 물류망을 확충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해상법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용상 교수님, 우리 선생님도 가르칠 때 그렇지만 우리는 바다에 이제 일어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뭐 LS 판토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산에서 이제 워싱턴 DC까지 가는 내가 이제 물류의 그 흐름을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은 바다 부분에 대해서는 HMM한테 이제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는 범한 판토스가 자기가 직접 해야 되거나 또는 또 하청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륙에 있는 물류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요즘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륙의 물류망을 우리가 잘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그런 물류회사들은 외국 경쟁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DHL이라든지 뭐 NIK 로지스틱스, QN 나겔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아주 그 열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 물류회사들이 전 세계에 나갈 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륙의 물류망을 우리가 확충을 해야 우리가 운송 주권을 수출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네, 최근에 이제 그 머스크와 같은 이런 대형 해운회사들이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한 20조 원 될 겁니다. 그 머스크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남은 돈 가지고 지금 항공기를 사서 이제 항공화물을 운송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우리 H&M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물류 회사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근데 DHL이라든지 저런 것과 이제 경쟁을 하려면은 우리가 삼성, SDS, 판토스, 현대 글로비스 이런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30위권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열세거든요. 그래서 좀 키워야 되겠다. 저거 나갈 때 그 밑에서 하는 창고업자, 또 하역회사 이런 회사들 같이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바다만 장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육지도 우리가 그 같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항공은 물론이고요. 네, 그 다음요. 예,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력의 뭐 확보는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도 필요하고 하역 인부도 필요하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운송 주권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우리나라 무역의 안전판을 확보한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무역은 일정한 만큼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류비 이게 우리가 이제 싸게 또 이제 정시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업, 물류업 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서 그 부가가치가 창설되니까 우리 국부를 더 이제 정진시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효율적인 관리 방안 아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컨테이너 박스란 게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아도 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우리 컨테이너 선 하나에 한 2천억 원 든다면은 그 신조 가격이 컨테이너 박스 하는 데는 그 2분의 1은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선을 하려면 컨테이너 선 하나 건조하는데 2천억 원, 박스 하는데 1,000억 원, 3천억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컨테이너 박스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지금 생각해 왔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요. 잠깐만 그 뒤로 한 번만 넘기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컨테이너 박스란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주가 자기가 수출하는데 화주가 컨테이너 박스에 물건 넣어가지고 운송인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제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화주한테 주고 이걸 다시 찾아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상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법률에 정한 건 없지만 관행으로 이제 운송인이 박스를 수출자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인데 뭐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300만 원인데 한 100만 개, 우리가 100만 개 필요하면 3조 원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가요. 우리가 지금 선박이 100만이면 한 200만 개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6조 원이 듭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전부 가격이. 그렇게 하려면. 자, 그 다음, 예. 예, 그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인이 제공한다는 의무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컨테이너 박스를 돌려주는 것도 수입자가 빨리 컨테이너 박스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의무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운송이라는 게 생긴 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도 한 40년 정도 됐는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 법적 규제가 이제 느리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늦게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운송인이 야, 그럼 너 디텐션이라고 너 벌금 내라 그러면 벌금 안 내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법정화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인데, 그 스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oT라고 있어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런 이제 전자 장치를 부착을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 뭐 안전하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배가 바다에 있어도 또 워싱턴 DC에 있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저런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 이제 화주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저게 이제 깊숙한 그 산에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위치를 아니까 빨리 가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를 우리가 부착을 하고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게 이제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록 제도도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샤시라고 이렇게 스님들 고속도로 가는데 보면은 저걸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저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저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지에서 움직이려면은 지금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저 바퀴에
올려야 그걸 끌고 트럭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컨테이너 하나에 저거 샤시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선사가 저걸 가지고 있다 보면은 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창고에. 근데 이제 그 운송인들이 머리를 내가지고 샤시를 풀링으로 하자. 야, 우리가 좀 공동으로 관리하자 해서 미국이 아주 성공적으로 풀링을 해서 비용을 줄이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좀 도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풀링으로 컨테이너 박스도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하려면은 관리 공사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요. 예. 관리 공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뭐 똑같습니다. 이제 운송 주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비용을 줄임으로써 우리 전기 선사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자 물류 회사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뭐 삼성 SDS, 그다음에 LS 판토스 이런 그 회사들은 모 회사로부터 이제 물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LG로부터 LS 판토스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운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운송인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 물류 회사들도 컨테이너 박스를 좀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운송인만 그걸 소유하라. 그러니까 전기선사만 소유하라고 하면 전기선사들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물류 회사도 결국은 자기들도 운송인이기 때문에 이자 물류 회사들도 좀 분담을 하자.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300만 원이면 150만 원은 이자 물류 회사도 공동으로 그걸 소유해가지고 같이 관리하게 하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과 조선산업 안정화에 필요한 이제 선주사 육성입니다. 자, 제가 물 좀. 좀 너무 주제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주사 육성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상 기업이 막 배에서 막 매출을 뭐 일으키고 하는데 이제 타입이 특히 이제 일본과 그리스 선주들은 배를 소유해가지고요. 조선소에 발주시켰다가 배값이 오르면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주사라 그럽니다. 운송은 안 해요. 그 옛날로 선생님들 아시는 오나시스 이런 사람들 선박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선박을 소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 소유했다가 배값이 오르면 막 팔아치우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지금 하는 사람은 다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화물을 실어가지고 운송을 하고 운임을 얻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데 선주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소유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차액을 얻는 걸 이제 주로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내가 배를 빌려줘가지고 내가 파기 전까지는 내가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빌려줍니다. 임대차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용선료, 임차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은 전혀 하지 않고 배를 소유하거나 빌려주는 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선주사, 오나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배가 3,300척입니다. 일본의 외항선. 3,300척인데 3분의 1, 1,100척은 일본의 오나가 가지고 있는 배예요. 이마바리라고 거기 가면 이제 소유만 하고 나는 화물 운송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배값이 오르면은 그 전매 차익을 얻거나 또는 배를 빌려줘가지고 내가 임차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선주사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운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소유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설명드리고 싶은 선주사를 많이 만들면은 좋은 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진해운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배를 너무 비싸게 빌려버린 거예요. 배를 뭐 하루 일당 내가 10만 원을 빌렸는데 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10만 원에 빌렸는데 지금 배값이 만 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9만 원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선을 내가 지금 운항하기 위해 가지고 화물을 싣기 위해서 배를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비싸게 빌려 놓으니까 내가 거기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BBCHP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운송하기 위해서 배를 내가 건조를 하는데 이걸 내가 또 소유를 하면서 또 운항을 하려 그러니까 빌린 값을 계속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근데 우리나라 한진해운은 내가 소유도 하고 운항도 하다 보니까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주사 아이디어는 선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선주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운항만 하니까 나는 그저 빌려서 용선료만 주기 때문에 불경기가 와도 한진해운처럼 내가 그 건조한 은행으로 빌린 돈을 갚을 것이 적기 때문에 도산되는 일이 적다. 그러니까 불경기를 더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아이디어를 이 선주사에서 우리가 이제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주사를 일본과 같이 많이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조선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내수 규모가 한국은 15%, 일본은 60%, 중국은 40% 가까이 됩니다. 저 이야기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배가 100척이 있다 그러면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면은 우리 배는 15척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100척을 건조하면 60척이 자기 나라 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불경기가 우리가 2010년도 무렵에 또 왔지 않습니까? 2012년 전부터 이제 불경기가 왔는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배를 건조해줄 유럽 선주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 내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 조선소가 또 선주사예요. 조선소가 쇼웨이 기센이라고 해서 배를 한 300척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선소에 발주하는 겁니다. 그럼 30척 발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소가 놀지 않고 건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선주들 배가 없으니까 발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주사를 만들면은 우리나라 선주사 제 생각에는 뭐 몇 년 안에 300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1년에 불경기 오면 30척 정도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불경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주사를 육성하면 저 내수 비중이 30% 정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주사가 우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우리가 정부가 해서 이제 HMM 20척을 발주했는데 우리 조선소가 어려웠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건 조선소의 사진. 그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의 그 선주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쇼웨이 기센이라고 아까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250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 선주사가요. 그리고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분의 1이 그 선주사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한 300척 정도가 선주사의 배에 쓰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요. 그 조선업이 불경기 때에도 우리 선주사들이 조선에 발주를 해서 조선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연간 1000만 CGT를 이제 그 건조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많이 올라가서 한 1,400만 정도 되는데 통상 보통 한 1000만 CGT고 이게 척수는 한 400척 됩니다. 그리고 척당 한 1억 달러가 되고요. 우리가 30%라면은 연간 한 120 정도 이제 건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규모보다 2배가 우리가 현재 한 1,300척 정도 있는데 그 현재 규모가 뭐 당장 내년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장차 한 5년 정도에 2배로 돼야 되겠다는 말씀. 자, 그다음요. 이건 이제 제가 뭐 참고로 선생님들한테 설명 좀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저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저 왼쪽 그림은요, 우리나라에서 96.6%를 우리나라 조선소에 발주한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안 가고 우리나라 선주들이 굉장히 충성스럽죠. 예. 그 전에 63%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뭐 조선하고 상생이 잘 돼서 96% 이렇게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 밑에서는 16%, 뭐 12% 이건 이제
비중, 전체 100척 중에 몇 척을 우리나라 선주들의 배를 건조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보면 중국이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거의 100% 중국이 건조합니다. 중국은. 그리고 지금 자기 나라 선박이 65%, 62%까지 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일본인데요. 일본이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조선 대국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하다가 2000년부터 우리한테 이리저리를 넘겨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쇠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자료에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자기 나라 건조하는 양을 보면 저 왼쪽에 보면 77%가 자기 나라에 건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은 49%로 떨어졌습니다. 저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 선주들도 이제 LNG 같은 걸 우리나라에 와서 건조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간다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이고 우리가 일본은 기술력이 떨어지구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수 비중이 얼마냐면 61% 됐다가 51% 정도. 그 정도 전에보다도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요. 그래서 이제 선주사를 이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운항하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HMM 같이 선박을 운항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원리금 상환하는 거. 그래서 불경기에 왔을 때 불경기가 오게 되면 운임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경기가 와도 해상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자체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제가 뭐 대략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300척이 있으면 일당 용선료가 5만 달러고 330일을 알기 쉽게 이렇게 해보면은 한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1년에 매출이. 그러니까 배를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게. 자, 다음요. 그렇게 자체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요. 그 다음에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이제 내수 비중이 15%에서 30%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조선소도 대단히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소의 근로자가 2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9만 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불경기가 오니까 다 내보내버렸어요. 다 내보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탈탄소화 등등을 해가지고 조선이 아주 화랑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인력들을 다시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가 내수 비중이 높았다면은 사람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척에 우리 선원을 20명 태운다면 한 6천 명 정도 이제 고용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재가 있습니다. 조선은 기자재가 또 있기 때문에 기자재 산업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K 해운 조선 물류 원팀으로 우리가 K라는 거, K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다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K는 또 고려대학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배워서. 네. 네, K 해운 조선 물류 원팀으로 이 말은, 제가 이제 조선업에 있는 분들하고 요즘 오늘 이 망에도 많이 들어와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바다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 해운 물류하면서 우리 550명 멤버하고 현대중공업의 뭐 안광은 사장님 이런 분도 서울대학의 뭐 이신영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조선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분들은 초격차예요. 우리는 지금 막 해운은 막 살기 바쁜데 거기는 막 초격차. 중국, 일본하고 격차를 엄청나게 떨어뜨려야 된다. 우리가 100%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주를 100% 다 해야 된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어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우리가 대장으로 하고 조선업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거북선 앞에서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을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해운, 물류, 그 다음에 뭐, 이제 하역, 창고 이런 것들 같이 나가자. 그게 원팀으로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격차를 우리가 좀 더 빨리 달성하고 뒤처져 있는 부분도 조선업의 그 후광으로 같이 가면서 동반 성장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운송 주권, 그다음에 초격차 다 함께 그게 좀 처져 있는 분야들 이제 같이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조선업은 이제 세계 1위고, 그러니까
35% 세계 발주량의 35% 40%를 항상 우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입 물량은 우리가 이제 7위, 8위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운업은 우리가 진폭이 아주 심합니다. 진폭이 심해서 세계 10위권 밖에 있다고 제가 보고요. 종합물류회사, 아까 물류회사도 30위권 밖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부대 산업으로, 선박을 검사해주는 그 성급협회,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영세합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영세합니다. 꼴찌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그렇고. 저게 같이 나가는 방법이 없나 이겁니다. 예. 참, 예, 그 다음은요. 포워더들, 예, 주선인들도 한 3천여 개 이제 난립이 돼서 영세하고요. 또 조선업 자체로도 이게 이번에 우리가 현대중공업하고 대우하고 이게 합병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합병을 필요로 했던 것은 이제 자꾸 경쟁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LNG선 우리가 뭐 사우디 같은데 뭐 이제 카타르 가서 발주하면 우리가 뭐 100만 원, 한 1000만, 100억 했던 걸 또 다른 경쟁사 와서 90억, 또 80억, 이렇게 계속 성과가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우리가 이제 합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건조가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고인 조선업을 우리가 이제 필두로 해서 초격차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조선업은 이미 이제 국제화되어 있고 해운업도 또 상당히 국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 잘 되어 있는 분야들이 경쟁력을 좀 다른 해운 조선 물류 분야에 파급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요. 뭐 여기서 뭐 제가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끔씩 놀랄 때는 뭐 삼성이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우리가 엄청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라든지 보면은 그게 이제 저는 이빨이 빠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1위권이고 어떤 거는 뭐 3, 40위권에 처져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근데 거기서 자꾸만 이제 뭔가 이제 예기치 않던 우리가 준비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우리가 빨리 그런 뒤처져 있는 부분을 빨리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저는 공정과 상식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해운 조선 물류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대장으로 앞세워서 우리가 패키지로 입찰에 들어가자. 우리가 지난번에 카타르 LNG에 저런 시도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금융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업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율운항 선박, 이제 자율운항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선박도 이제 자율로 가게 되는 그런 건조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한 5년 뒤부터는 자율운항 선박, 무인 선박, 사람이 타지 않는 선박들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조선이 또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탄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 다음요. 네. 일단 원팀 스피리트 정신을 이제 확산시켜가지고, 뭐, 해운, 조선, 물류가 우리가 친하지가 않습니다. 조선이 잘 되면 해운이 불경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이 잘 된다면 배를 많이 찍어놨어요. 그러면 운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해운하고 조선하고는 원래 상극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이단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같이 해보자는 게. 그래서 사이가 크게 좋지 않아요.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운임이 오르면은 운송인들이 어떻게든지 운임을 좀 낮춰야 되는데 뭐 한 5년 전에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화주들이 운임을 안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운송인들이 또 운임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주들은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 화주들하고 운송인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팀 스피리트로 우리가 합쳐야 된다. 그러면 각종 행사도 같이 하자. 그리고 빌딩에, 협회도 같은 빌딩에 얻어가지고 한 둥지를 트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선주, 화주 상생하고 우리 화물에 우리 선박을 운송하자. 선주, 조선소 상생하는 거는 우리 선박, 우리 조선소에서 많이 건조하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이미 우리가 100% 가까이 건조 오다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주하고 부대 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대 산업 좀 애용하자. 우리 분야는 이게 이제 영국이 되게 좋아해요. 이 법률 문제도 중급부터 다 영국 법을 해요. 우리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국산품 애용 좀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전기선사하고 이자물류회사 사이에는 이제 이자물류회사들이 외국 전기선사한테 머스크한테 화물 많이 주는 거 우리 선사들한테 HMM에게 화물 좀 더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쟁이 났을 때도 우리 법을 사용하고 우리 변호사를 좀 활용해주고 우리 해상 변호사들이요 20년 전에도 40명인데 지금도 40명이에요. 해상 변호사들이. 스님들 생각할 때 뭐 엄청나게 해운 쪽에 사건이 많잖아요. 그럼 뭐 엄청 잘 될 것 같잖아요. 변호사들이 40명밖에 없어요. 싱가포르에 300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영국 가요. 싱가포르 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공정과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반성을 좀 변호사나 교수들 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좀 애용해주는 우리 국산품 애용하는 마인드들이 좀 생겨야 되겠다는 거고요. 선박금융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도 달러로 금융하는데 이제 원화로 좀 해서 시중은행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그 조선산업 우리가 국제 경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다음 그래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이거 보면요. 제가 선생님들 오늘 돌아가실 때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저게 이제 왼쪽이 뉴 오다입니다. 저게 신조 발주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배 건조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저 제일 위에 조금 까만색으로 나타나는 게 요 중국입니다. 빨간 게 우리나라고요. 저 밑에 한참 쳐진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면 이제 우리하고 중국이 각축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하고 중국이 이제 여기서부터 2017년부터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 밑으로 축 처져 버렸어요. 여기 이제 같이 가다 저 위에는 일본이 앞서다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저만큼 이제 인기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격차를 중국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델리베리 하는 건 이제 건조해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3년, 16년 같으면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련해서 중국은 벌크선이라고 아주 건조하기 좋은 배를 많이 지어요. 근데 가격이 우리는 아까 한 척이 1억이지, 10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한 척당 500억짜리. 그러니까 가격이 반값 나는 것만 줘요. 그러니까 척수로는 중국이 이제 많지만 우리가 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뉴 오다 저 떨어지는 거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는 완전히 격차가 이제 나버린 거예요. 일본은 이제 조선업과 관련해서 한국하고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이 얼마나 지금 잘 돼 있는, 우리가 엔진을, 힘센 엔진 해가지고 엔진을 좋은 걸 개발한 거예요. 지금 이제 탈탄소 해가지고 연료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야에는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ESG 등등 해서 우리 조선이 크게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이 조선 해운 물류를 원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조선업이 뭐 1위 달성하고 다른 분야도 순위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뭐 다른 부대 산업도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정대가 된다. 저기 오른쪽은 이제 저기 무인 선박입니다. 이제 그 장차 롤스로이스에서 생각하는 이제 바다에 다니는 사람 안 타는 배의 그 모형입니다. 자, 그다음요. 이제 그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좀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1965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하는 쪽엔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해양대학 졸업했는데, 해양대학 그 생들은 무역선 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호는 내항이지 않습니까? 연안.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우리가 수출하는 데만 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또 이제 국제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연안에 다니는, 사실은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인천항에 떠나가지고 이제 제주까지 가는데 항해가 아주 어려워요.
뭐 중간에 섬도 있고 뭐 날씨도 나쁘고 뭐 하니까 항해도 잦고 하니까 더 우수한 사람들이 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 연안에 타지 않고 봉급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안에는 열악한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뭐 세월호 같은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났다 이거죠. 또 1년에 한 거의 100명 가까운 어선원들이 사망해요. 사고 나서 충돌 사고 뭐 자초 뭐 등등. 우리도 보면은 며칠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꼭 뭐 사고 나서 누가 뭐 얼마 나오잖아요. 사고 났다. 그런데 그 다음요. 그 다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교육 제도가 없어요. 어선의 경우에 어선이 우리나라에 5만 명이에요. 어선 척수가 5만 척이에요. 근데 어선은 이제 뭐 우리 고향도 축산항입니다. 거기 이제 한 명이 내가 선장으로 타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을 모두 교육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우리 정부가. 그래서 면허도 뭐 조금 쉽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2, 3일 공부시켜가지고 면허를 줘요. 그 2, 3일 공부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난 그 선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가지고 면허를 딴 거예요. 그럼 자기 교육받아서는 3, 4일밖에 안 돼요. 지금도 3, 4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 되겠습니까? 교육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권에서는 이런 교육제도를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이런 연안에서의 사고 제발 없애달라. 제가 뭐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그 뒤로부터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 안 돼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5만 명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단위 수협이 있어요. 수협이. 우리 축산항에도 뭐 영덕 수협, 북부 수협, 강구 수협. 그 수협에다가 하나만 더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음요. 수협에다가 이제 상설 교육 제도를 둬가지고 그 수협에다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한 일주일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정섭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항해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역과 관련되는 거, 이걸 가서 해준대요. 근데 어선이, 이게 이제 한국을 벗어나면요, 외국 상선이 다니잖아요. 외국 상선 다니는 건 이제 콜럼버스 할아버지 때부터 바다에서는 어떻게 다니는 법이 있어요. 배들이 만나면은. 그걸 안 배우면은 내가 피해야 되는지, 내가 유지선인지, 그걸 몰라요. 그럼 교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다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안 들고 우리가 단위 수협에다가 상설 교육 제도를 우리 좀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지원법에 있는 면허 취득 기간 같은 것도 좀 실효적으로 2, 3일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설이 나빠서 배가 넘어졌거든요. 우리가 해양대학에서 한 학기 배우는 과목이에요. 한 학기. 계속해서 자기 몸에 탁 배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배에서 이렇게 보고해서 면허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육제도가 완비돼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약 및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출이 이제 600조 되는데 그 안에 이제 10% 조선이 한 60조 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해운도 많이 될 때는 60조 원, 그리고 이제 물류도 한 6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10%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역 규모에 이제 뭐 해운이나 물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조선은 항상 10% 수출의 10%를 달성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끌고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운송 주권이 확보가 돼야 된다. 외국 선사들한테, 머스크한테 이걸 다 맡기면 안 돼. 머스크가 우리나라 내륙의 그 물류망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유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송 주권이 확보가 돼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온 조선 물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선주업을 또 육성해야 되고 원화 금융, 달러로 하지 말고 원화를 해야 이제 금융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선박도 많이 건조하고
뭐 항공기도 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도 관리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갖자, 비용을 적게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초격차를 달성하자. 그 조선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더불어 밑에 있는 다른 것들도 끌고 가자. 항공모함처럼.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이제 매출을 또 정대시키고. 그다음에 고용을 또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도 안전하게 이제 확보를 하고. 아까 이제 단위 수협에 제가 이제 그 교육기관을 두자 그러면.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무역이 안정화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제 큰 그 산업의 하나인 무역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 아닌가. 현재의 수출입이 또 유지되고 앞으로도 더 무역 대국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